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여러 의미들이 좀 붙어요. 맞습니다.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 행사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이 반국가 세력이 유엔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 여기서 말한 반국가 세력이 이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이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연유는 뭘까요? 일단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네. 6.25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네.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 15분 동안 이야기를 들었던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런 종합적인 것들, 최근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는 걸 발사에 실패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잔해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안보 상황 관련해서 이미 이 안보 정책의 전적인 방향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어떤 이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제적으로 이 안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이걸 그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쭉 해온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발언의 어떤 전체 수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총연맹 행사라는 그 성격도 있는 것이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동안 대통령이 이제 수차례 언급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자체를 설정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겨냥한 거다.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발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 겨냥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선 넘었다. 아니 뭐 일베 인식을 가지고 있냐, 태극기 부대랑 다른 게 없다,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뭐 이렇게 좀 센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야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에 진보 보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여당과 이렇게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여당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지만 어쨌든 통합적인 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거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가 싸울 겁니까? 뭐 여당에서는 뭐 총선 지나면은 뭐 협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계속 툭툭툭 이렇게 자극하고 서로 네. 막말 오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당에서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쟁 속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대한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표현이라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더 강한 안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네. 평화 이렇게 뭐 외치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반국가 세력 이렇게 뭐 간첩 최근에 뭐 박인환 경찰 제도 발전위원장이 네. 뭐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걸 뭐 전 국민이 70%가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이 정부의 기조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다가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종전선언을 하는 거 검토한 미국도 그럼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강경 우익의 어떤 시각으로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경하고 뭐 이런 안보의식 좋지만은 이런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절제해서 좀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잠깐 얘기했던 그 박인환 경찰제도 개선 위원장이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 얘기요. 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 박 위원장 발언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반국가 세력 이 부분하고 이제 간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국가보안법상에 보면 반국가 세력이 이제 어떤 간첩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인환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인이시잖아요. 네네. 공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들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하죠 없지만 공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가 없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첩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또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어떤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한편으로 어제 대통령의 연설과 연결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해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국가 안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친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네. 이걸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나 간첩이다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인 용어를 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임재 변호사, 지금 제가 여야 입장 하나씩 들어봤는데 지금 특히나 보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상당히 격화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한 발언에 맞서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에 비유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 대응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신, 이제 문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을 중심으로 이제 맞불 기자회견까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들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태극기 부대 시위의 연설문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 강공을 퍼붓고 있어서 좀 이번 논쟁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창립기념 행사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 연설문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을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히 뭐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촉발점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6.25 우리 용사들에 대한 뭐 어떤 안타까움이나 또 이 추모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 책이 자체가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정말 65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국제전이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저는 촉발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어떤 보수층들에 대한 이제 소구력 있는 이야기들 이걸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보수층 결집의 어떤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통일부 장관과 차관 뭐 전체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보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탄두를 공개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좀 분명한 메시지를 주겠다. 뭐 이런 취지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대통령의 좀 강경 발언을 나온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요. 오늘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국회의원들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주장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십시오.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일배 논리와 같다라는 식의 억지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극단주의에 빠져 개딸들에게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 아닙니까? 최소한 극우몰이를 하려면 본인들이 해온 행태를 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쪽에서 이런 발언 내놓으면 또 저쪽에서 이런 발언으로 맞받고 여기서 또 이런 발언 내놓으면 이쪽에서 또 이런 발언 맞받고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 파장 오래 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 정도로 논쟁거리냐.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불쾌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가 생산적이 되고 뭔가 국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배냐 아니냐, 뭐 극우냐 아니냐, 네가 더 심하지 않냐, 개딸한테 네가 휘둘리지 않냐. 이게 무슨 생산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시발점이 그러면은 뭐냐고 하면 대통령의 이 발언이라는 거 뭐가 됐든 이거를 반국가 단체라는 뭐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앞으로 좀 정제된 어휘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장의 길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에 배치가 됐어요? 네, 2기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요. 좀 눈에 띄는 후보자 몇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통일정책 전문가로 밝히면서 대북 관계의 전문가다 이렇게 인선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권익위원장에는 40년 동안 이제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정통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홍일 변호사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깜짝 인선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였죠. 장미란 현재 용인대학교 교수가 문체부 2차관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야, 문체부 차관이 됐군요. 네, 이 장미란 교수는요, 사실 뭐 업적이라면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랜드슬램 달성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잖아요. 현재는 지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 때문에 문체부 차관의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개각 중에 특히나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대거 차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를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아마 장관이 일단 부처는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장관 인사를 보면 최소 인사만 했습니다. 지금 일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통일부 장관하고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속 인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이 두개 제외하고는 아직 이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뭐 아마 경험하셨지만 초기에 내가 인사청문회 할 때 뭐 낙마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어떤 논란을 일으킬 경우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큰 이 인사청문회는 없지 않는가라는 예상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치 구도가 워낙 야당이 지금 일당인 상황에서 네. 이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 이 취지고, 둘째는 근데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관들을 보내서 실적으로 역할하는 이런 기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보면 그러면 장관과 차관 사이에서 누가 실질적인 어떤 이 지도력을 갖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보낸 차관과 그다음에 장관인데 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있다면 장관을 바꿔야죠. 그 장관의 책임을 주고 그다음 장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정치 구조가 또 이런 인사, 좀 어떤 면에서 좀 변칙적인 인사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강 얘기까지 해봤고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김준일 에디터. 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든다. 지금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겨냥한 걸까요? 뭐 그렇게 봐야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렇게 들리고,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뭐 반국가 세력 뭐 등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야당을 겨냥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당과 야당의 이제 인식의 간극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큰 게 한두 개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진짜 큰 게, 한쪽에서는 완전히 괴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괴담까지는 몰라도 이게 부풀려졌다라고 볼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위험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이렇게 오염수를 방출해 본 적이 인류 역사가 없다라는 거. 이게 30년이 될지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핵 연료봉을 치울 수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로는. 사람이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50년에는 치울 수 있느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럼 계속 핵 오염수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10년 동안 8번이 지금 알프스가 고장이 났다라는데 이걸 그럼 계속 믿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실제 알프스를 걸러봤는데 6가지 핵종이 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게 일본의 보고서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기타 등등에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굳이 물론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더 검증하고 더 이를테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괴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지숙 기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하는 방식도 상당히 조금 높잖아요, 강도가. 맞습니다. 여당,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 스스로 이 후쿠시마 괴담으로 이 방탄용 최종 병기를 삼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보모임 국민 공감에 특별한 인사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1985년도 전국학생 총연합 산하조직 공동위원장이었던 이 함은경 씨입니다. 함 씨는 당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특사로 석방된 인물인데요. 현재는 전북 군산에서 직접 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염수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날선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괴담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 함은경 대표 말씀이 괴담과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함은경 씨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586 운동권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물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미문화원 점거 사건, 그게 사실 이제 반미 운동의 굉장히 촉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전체 학생 운동을 반미 운동으로 전환시킨 게 바로 이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양키 고음이라든지 반미 반전이라든지 반핵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기 중심에 이제 함은경 씨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함은경 씨가 몇 차례 선거도 출마하고 했는데 뭐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특히 또 본인이 지금 군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횟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운동권 세력들은 이제 반미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광우병 사태, 그거에 있으면서 광우병 사태라는 게 이제 결국 반미 운동으로 이제 접합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게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 원활하게 되면서 반미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켓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의 어떤 타켓이. 그걸 이제 사실은 반일 민족주의 운동으로 상당히 운동권과 이게 이제 전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뭐 윤미향 씨라든지 등 의원이라든지 보면 모든 운동의 중심이 일단 반일주의로 합니다. 그게 또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라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도 결국은 이제 예전에 반미 운동의 중심에서 광우병이 있듯이 이번도 반일 운동의 중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펼치는 것이다라는 운동권적인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본인이 횟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해상에서 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삼중수소 거기 한 50배 정도를 지금 일상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일본에서 거기에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이제 이게 단순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 운동의 어떤 하나의 어떤 소재로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민주당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한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방류 찬성 입장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와중에 일본의 핵 폐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령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 쇼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합니다. 임재 변호사,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거친 말들이 막 많이 오가요. 근데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는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본회의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거냐, 안전하지 않다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좀 정쟁에 그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오염수가 최소 6개월 정도는 해양 투기를 보류시키려고 또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을 포함한 그런 7가지 제안을 포함해서 본회의에 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 그런데 이 장애 집회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왜 해도 너무한가 좀 살펴보자면요. 이 장외투쟁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큼 힘을 가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참여를 독려하라는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직접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면서 이제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했잖아요. 이에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거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 아니냐 이렇게까지 명단까지 공개하며 엑셀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동력들 원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IAEA 사무총장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지금 면담을 하는 게 7월 4일 정도로 예정돼 있고 네, 뭐 그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7월 한 달은 오염수 언제 방류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제 계속 장외 집회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7월 한 달 내내 물론 뭐 원내에서 일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좀 맞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좀 그리고 뭐 명단까지 내라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 원내와 원외에 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아직 탱크에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오염수 양이 최근에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좀 방류를 보류하면서 모르타르와 이제 고체화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테면 협상이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원 내에서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아마 어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어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수산물을 진짜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어민, 외면한 채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직감적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임재 변호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어쨌든 생업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민들. 이분들의 이런 호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지점이요. 지금 바닷가를 정말 오염시키고 있는 거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업인들은 정말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정쟁에 빠져서 실제로 그래서 방류가 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이 어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정쟁적인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껏 우리 땅에서 자란 먹거리 그리고 이 물고기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연구를 하고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정말 정치권의 정쟁보다요. 무엇보다 필요한 거 안심 그리고 안전,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좀 잘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 공소시효 2달 남은 조민 가수로 데뷔, 조국 친구 죽창가 미친 건가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이 코끼리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정치와 엮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이번엔 직접 부른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라는 제목의 동요를 선보였는데요. 좀 원래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요 하나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동요 녹음이라는 건 사실 제가 뭐 아무 때나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수도 아니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제 음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이 음원 발매 바로 다음 날 조민 씨 SNS에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을 해서 산 지 오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씨 그동안 이 고양이 간식 만들기와 같은 일상 영상, 또 카페에 간 모습 등을 꾸준히 올려 이미 구독자 20만 명이 넘은 인플루언서가 됐는데요. 이 커리어가 막힌 상황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활발한 활동, 아버지의 응원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의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민 씨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피해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다음 달이면 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본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2달 뒤면 끝이 납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지만요. 이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내용 등 고려하면 검찰이 조민 씨 역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북콘서트에서 한 이 조민 씨 관련된 발언, 보수 성향 단체들이 뽑은 올해 10대 가짜 뉴스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 함은경 씨가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나와 야권을 향한 날선 발언들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장관의 이 발언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또 이 조 전 장관의 고향에서도 그의 출마를 만류한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출마설에는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문파 결집으로 내년 총선에 킬러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견을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실시했잖아요. 이게 벌써 성공한 거예요. 조국 입장에서는 독주도 마시고 쉐코시도 안주해서 마시면서 그런 내용 사진 딴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 조국에게는 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시대는 개딸의 시대이지만은 문재인 시대는 문파의 시대였어요. 그 문파를 조국을 통해서 결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리고 킬러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물 자체가 뭐 확장성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구도 자체를 변화시켜요. 뭐 당연하죠.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총선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로 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킬러 인물. 그래서 우리 정부는 킬러 문화 없애자 그러는데 정확한 분석이죠. 네, 제가 그 킬러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민 씨 정치적 행보로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매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조민 씨의 행동을 보면 지금 뭐 어머니 일단 구속돼 있고 아버지도 지금 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본인이 이 문제와 또 동떨어질 수가 없고 본인도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제 조만간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소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가족이 전체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 가족 전체를 뭐 구속한다든지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가족 내에서도 그래도 좀 이게 봐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숙명여고 사태 때도 보면 그 이 미성년자 학생들을 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비난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다 기소를 하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성인인데 성인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사법적인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유롭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어떤 문제, 그걸 이제 검찰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부모와 딸을 함께 기소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조민 씨가 저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여론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민 씨가 자꾸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과도하게 이번에 또 음반까지 냈다고 하니까 네. 좀 상식적인 수준을 좀 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소 가능성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노관심입니다. 조민이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시사 영역에서 다뤄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야 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조민 씨는 뭐 좀 뻔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쁘다 보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분들 알아서 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냅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얘기는 저는 가능성 저희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뭐 이거를 출마. 네. 출마나 뭐 이런 거 얘기를 들면은 뭐 정당에서 공천을 줄 리도 없고 여기 줬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눈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막 난리가 네. 나고 이전 투구가 될 텐데. 조민 씨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조국 교수도 얘기했던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조민 딸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커트라인이 80점인데 95점을 맞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뭐 다른 시험에. 그런데 컨닝을 해가지고 한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걸렸으니까 야 나는 원래 이거 컨닝 안 했어도 94점은 맞으니까 나는 이거는 영향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컨닝하면 그냥 끝입니다. 저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구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장관 이 관련된 출마 관련 설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아예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어 나올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도 뭐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백노들은 신당을 못 만들어요. 거기도 전형적인 백노였거든. 우리 같은 놈은 다 까마귀고 자기들은 백노였다고. 이 권력을 탐하는 동네에서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당 못 만들어요. 이현정 의원님, 이 조국 전 장관은 백로라 까마귀처럼 신당 못 만든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혼자 고고하다는 거죠. 정당이라는 게 무리 당자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정당의 리더는 그런 걸 잘 해야지만이 정당이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게 이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 정당 못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변수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장창원을 했던 사람들이 네. 뭔가 정당을 지금 창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국 전 장관한테도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 지금 전부 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폄훼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백로 이 까마귀 논쟁을 넘어서서 네. 실질적으로 그 친문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뭔가 출마를 어떤 면에서 강권할 수 있는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총선 다가오면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앵커의 픽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친딸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친엄마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자, 그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 30대 엄마의 편지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네, 자필로 쓴 친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내용은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이제 그때 자수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셋째도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여전히 엄마 손길이 많이 가서 차마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마음을 먹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고서 자수하려고 했다.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서 하지 못했다. 아하. 오랫동안 방치돼 먼저 간 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 아이들이 신상이 공개돼서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갈까 봐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특히 저도 이제 보면 남은 아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참 눈에 띄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남은 아이들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발 좀 보호해 주세요. 남은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사실 신상 털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더구나 직접적으로 이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는 신상 털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또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제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취재나 그런 정보 노출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교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지금 아마 과도한 취재 열기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친구들까지 피해를 당하니까 아마 이 편지를 쓰게 된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분리를 요구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죄 심리 전문가는 과연 이 엄마 편지를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취재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 때에 그런 그 경험을 이제 해봤으면 사실 두 번째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뭐 우발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해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 변호인은 가명을 위한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보여요. 사실 이게 보도가 반복되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극화, 뭐 더 엄벌주의,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임재 변호사, 지금 이수정 교수는 변호인은 가명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 엄마 측 변호인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임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사람을 덜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만큼,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게 하는 것이 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하고 있는 이 엄마를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무리가 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친필 편지를 공개한 것도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비난하는 여론만 드세하다 보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엄마의 사정을 봐달라는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비난을 조금 잠재워보기 위해서 공개해서 좀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 제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번 사임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흉악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변호를 하다가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 사임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정도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엄마 지금 경찰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30대 친모의 혐의를 바꿨습니다. 영아 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사체 은닉죄도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 살해죄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느냐 비난 여론이 일자 검토 끝에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 혐의로 적용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 근데 이제 아버지 친부는 좀 어떤가요? 여전히 뭐 사실 몰랐다. 우리 예전에 전해드릴 때 그런 뭐 사실 몰랐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입장인가요? 27일 날 이제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29일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지금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의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산 후에 이 퇴원 동의서에 친부의 사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임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친부 사인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이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의사 결정을 과연 아이의 엄마 혼자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친부가 과연 결정을 하고 나중에 강요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특히 무엇보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무엇보다 이제 병원 인근에서 영아를 살해를 했거든요. 네. 병원 내부가 아니고 그럼 외부에 살해를 했을 경우에 과연 친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향후에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적 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부부가 이런 사실들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모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This is his 10th official visit to Korea for Trump. It's a privilege to be here. I'm so happy to see everyone. I've missed you all. I'm going to come back next summer and the next summer. But... Coming to South Korea once again. Thank you for having me. Yes. I love it. Absolutely love it. I look forward to it.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남다른 팬 서비스로 여기 보이시죠?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그런 톰 크루즈 모습 보셨습니다. 김평론가, 지금 보니까 벌써 11번째 내한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였더라고요. 보니까. 네, 역시나는 결국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친절한 톰 아저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톰 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톰 형이요? 친근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원래는 이제 오늘 도착하기로 했는데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서 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겠다는 뜻이고 또 어제 맛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바베큐를 맛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코리안 바베큐는 바로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행 관광객들을 보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톰 크루즈도 미리 와서 또 음식을 시식하고 또 잠실 주변에서 또 산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또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이렇게 미리 와서 음식도 맛보고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자체도 얼마나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지 각별한 그런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톰 크루즈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물론 이게 화끈한 팬 서비스도 있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도 액션이 저는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톰 크루즈가 벌써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도 액션 직접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2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갑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톰 크루즈는 매번 시리즈에서 직접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대역 없이 자기가 이렇게 액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년을 65세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톰 크루즈를 보게 되면 야, 영화 배우도 이렇게 몸으로 액션하는 것을 가감없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역을 썼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진정성에 의심이 받기 때문에 팬들이 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뛰는 노장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인기의 요인이고 흥행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현정 의원님, 톰 크루즈가 이현정 의원님보다 형이죠? 형이죠. 좋아하시면 어떠세요? 저를 너무
나를 많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미션 임파서블 아마 하면 이 OST가 있잖아요. 네. 이 음악이 나오면 따라라 따라라 이거요. 그 음악이 아주 뭐 이게 뇌리에 박혀 있고 저는 뭐 시리즈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번 거도 이제 볼 계획인데 그만큼 이 아주 우리의 생활과 많이 이제 맞닿아 있고 특히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국형 팬 서비스 이게 정말 어제도 보니까 SNS에 톰 크루즈가 길거리 가다 강남에서 사진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여기 우리 아빠가 왜 톰 아저씨 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외 유명 스타들이 오면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특히 좀 까다롭고 특히 뭐 한국적인 문화의 어떤 본인이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어려운데 톰 크루즈는 워낙 방문을 많이 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뭐 길거리 가다가 뭐 톰 크루즈 봤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내한 스타의 모범이라고 불리죠.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까지 해서